시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서세동전 현상이 한국에서, 한국 중간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었는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서세동전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서세동전의 추세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 설명드리고, 그리고 만약 그게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그런 관점을 타다본다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인가 김영사에서 한중선의 문명의 충돌을 번역 출판할 때 저한테 그 책에 붙여서는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준 일이 있는데, 몇 주일 전에 김영사에서 또 연락이 와서 그 책의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천사를 좀 새로 써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에는 좀 짧은 글을 썼었는데 한 원고지 10년 남짓, 요번에는 좀 한 30-40년 되는 긴 문을 써서, 근데 그걸 써주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90년대에 상당히 참 위세를 떨쳤다고 할까, 그 담론이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보면서, 그리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선 이것도 참 한때 굉장히 중시되던 담론인데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하고 그 책을 꺼내서 아는데, 헌팅턴의 책은 아직도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쿠야마 책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33페이지에 거기 후쿠야마의 글을 지금 와서 왜 그렇게 읽어주기가 힘든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좀 적었습니다. 이게 후쿠야마는 의기양양해서 공산주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긴 거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건 대개 이제 자본주의를 당연한 조건으로 붙인 거죠. 그런데 이런 대목 읽어보면 공산주의 욕탕과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쿠야마는 굉장히 도취의 정도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헌팅턴은 물론 당시에 미국이 대표하는 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후쿠야마처럼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팅턴의 얘기는 좀 쏠린,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참고할 만한 의미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쿠야마 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서양에도 많고 또 동양에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그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사람들한테서 이런 참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팽팽하게 나라를 생각하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 근대 사회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묵살하는 그런 경향이 역시 작용한 것 같아요. 아도르노를 인용한 노명우 씨의 글을 34페이지에 좀 인용했습니다만 슬픈 항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슬픈 항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질문을 잃어버린 항문이라는 그것이 이제 슬픈 학문의 교시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학문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학문이고, 그렇게 지금 서양식 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그렇게 그 개념을 세우고 있는데, 학문, 배우고 묻는다. 이것이 정말 학문의 본질이고, 그 학문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은 정말 학문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학문을 한다면서 묻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육하 원칙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든지 거기 관련해서 6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육하 원칙이라는 그거는 무슨 학문이고 뭐를 떠나서 어떤 현상의 그 지성이 접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의 모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지금 직업적으로 학문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면 왜? 라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아요. 저 같은 역사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저희 종업자들 하는 거 보면,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은 안 된다면 아주 기본 표시처럼 인식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도권 학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제도권 학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 그 과정에서는 뭐 이런저런 원인들이 엇갈려서 작용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 교도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제도권 학계에서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할 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 속에서 문명사처럼 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제도적인 틀 속에는 자리잡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지금 와서 돌아보게 됩니다. 서세동정이라는 이게 19세기 말에 많이 떠올랐던 문제인데,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와서 일본이
제국주의 경쟁에 뚜렷한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일단 사그러들었어요. 이제는 서양 세력이 일방적으로 동양 세력을 때려 부수는 그런 한국이 아니라 이제 동양 세력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또 동양 세력이 서양 세력한테 달려들어서 패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서세동점의 단계로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세동점 현상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것이다. 마치 그런 제국주의 경쟁의 주체처럼 보이는 일본은 사실은 동양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동양 민족인 일본인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의 내면화된 그런 서양적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하나만 놓고서 본다면 그러면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럼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학계에서 의고학파가 크게 일어났죠. 정말 한심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써온 글자도 막 잊어버려가지고 참 난처할 때가 있는데 의고학파라는 건 뭐냐? 확실히 그냥 중국 고전에 담겨 있어서 진리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져온 그런 내용들을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부정하고 보자. 즉 우리의 지적 기반을 거품을 빼고 탄탄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도 타당할 정도로 적절한 그런 비판력을 동원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정말 목욕물거리면서 어린애까지 버리는 식으로 지나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옛 기록을 어떻게 서양에서 배워온 입증을 하는 것 의도해서 사립과 받아들일 거는 범위를 이제 좁히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옮겨서 말하자면 단군 신화 같은 건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시대라고 삼국통일이 임박한 시점, 중국 쪽 사서에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삼국 초기 이런 거는 다 부정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 생기죠. 서양식 증명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을 짜자는 그런 입장이 고전을 다루는 학술계에서도 아주 크게 성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전통적인 학술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위중요의 상황에 임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정도 움직임이라면 다음 세대에서는 완전히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식으로 막 유교가 정말 중국의 족쇄였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910년대 신문화 운동에서
그 개화라는 말을 이제 개항기부터 차츰 쓰게 되는데 이 개화라는 것은 앞에 문명 개화, 문명이 생략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서양의 물질 문명이 엄청난 위세를 보이니까 거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문명다운 문명을 누리지 못했구나. 지금 우리 여러 저쪽으로 문명을 배워보자. 그래서 문명 개화라는 뜻의 개화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리고 1905년 의사보조약에서부터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기간 통남부 기간이라고 하는데, 통남부 기간에는 일본에서 자기네 시체를 선전하는데 문명화라는 말을 다시 날렸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상당히 먹혀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제도를 일본인들이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이것은 문명된 제도다라고 할 때 그때 그럼 종래의 사법제도가 어땠었나 하는 거를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건 증거에 입각해서 법정주의 이런 식의 뭔가 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조선 말기에 사법제도는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도 많이 남아있고, 또 연역돼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전공주의가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냐. 이런 얘기 다 당시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그런 사법제도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의 이익이라든가 통신 제도 이런 것들 들여온 것도 다 참 문명의 이익이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그거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문명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 부분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서양에서 먼저 발전시킨 그런 물질 문명은 그거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법제도를 비롯해서 정치 조직, 사회 조직 방법 이런 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 조선 말기의 상황이라는 게 전통적인 질서가 아주 말기적 증상을 보였대요. 탐과 매관, 매직, 형편없는 그게 전통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완전히 막장에 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19세기 세도 정치 하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개화의 다음 단계로 문명화를 추진하는 것이 표면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정말 엉망진창이던 것을 그래도 좀 현실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면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할 때 전에는 군대, 상품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써 그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는 힘으로 밀고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이 동양인들이 역시 참 뛰어난 문명이구나.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랄까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그 서양식 기준에 따라서 잘 편하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정신활동의 모든 측면이 이제 그런 서시동점의 영역이 됩니다. 가장 종교, 토속신앙, 이건 미신이다 해가지고 이건 사회내에서 다 이걸 다 자발적으로 도태시키도록 유도하고 여러 학문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학술계에서 그것을 포착하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좀 뒤처지는 감을 느껴요. 한번 이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변화의 규모에 비해서 그 변화를 학술계에서 해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그 수준이 상당히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갖고 그것이 이제 그 학술 활동 자체가 그 서양식 방법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빠뜨리기 쉬운 그런 이제 그 서양식 학술 방법에 너무 길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든지 한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학계가 그 변화를 앞장서서 추동하는 견인하는 그런 거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에 대한 사회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은 학술이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지금 뭔가 아쉬움이 많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거는 좀 학술이 하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걸쳐서는 현재 세계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한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제일 적극적인 규명이 되어 있는 그것은 세계체제론이라고 할까요? 세계체제론 이게 서양 학문의 전통의 연장선 위에서 하는 활동이지만 그런 변화의 추세를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으로 세계체제론을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체제론은 그렇게 정통적인 서양식
학술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 해석의 범위를 섣불리 늘리지 않고 자본주의 세계 근대 세계 체제라는 하나의 현상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연구 방법의 틀을 벗어나서 그냥 그동안 벌어져온 현상 전체를 해관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본주의 근대 세계 체제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진보의 물결이 들어오면 모든 데가 함께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서세동적의 퇴조 내지 해소라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한계를 보이는 것은 그런 여러 부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상 자체를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탈근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서양 중심 체제의 종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거 현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 관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원리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자론을 끌고 나오는 건데, 근대적인 사고 방식 또 행동 방식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과학에 대한 맹신 이라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과학 중에서도 자연과학이죠. 자연의 탐구를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의 근대 자연과학의 기본 명제였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자극받아서 발생한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 역시 명제를 그대로 답습했죠. 그런데 그 명제를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뒷받침해준 이론이 원자론이었어요. 19세기 초에 도얼튼이 발표한 원자론 이게 그때까지 이제 발전해온 자연과학이 진짜로 뭔가 끝이 보인다. 이제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인다 하는 느낌을 널리 일으킨 게 원자론이었어요. 자, 물질. 자연은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물질이, 결국 물질의 근원이 원자에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원자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졌었죠. 근데 그게 19세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원자 내부
후에도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방사선이라든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한꺼풀 더 파고 들어가서 원자핵, 양자, 중성자 여기까지 하면 끝날까? 그게 이제 전에 비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원자가 끝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게 양파 껍질 끝없이 가도 끝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그 원자론을 졸업한 뒤에 지금 대표적으로 방면의 연구가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전문 연구자들도 그런 자연을 정복한다는 오만한 마음으로 임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영역으로 그렇게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그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넘어올 때는 이미 원자론은 실종이 됐는데, 그런데 원자론에 근거한 사회과학의 제2론이라든가 또는 사회과학 이론들을 응용한 사회조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20세기에 원자론이 반성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반성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내립니다. 왜냐? 그것은 기득권 체제를 만들어서 반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기득권 체제라는 것은 사회 내에서의 계층 형태로도 존재하고 또는 국제관계의 형태로도 존재하고 그런 어떤 현실을 어떤 특정한 현실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 구조가 가지는 반성 때문에 대초의 이론적 근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유력이 그냥 남아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세기 말에 와서 문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편에서는 62년인가 3년에 침묵의 봄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아직까지는 어떤 좀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부분적인 현상 아닌가 그런 정도 였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다, 전반적인 문제다. 한국에 이제 72년인가 3년에 이제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 통계가 나오면서 그게 되게 복합성을 가진 문제를 확립이 됐죠. 그리고 또 그 분별의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근대적인 세계 체제, 자본주의 형태로 구성된 그 체제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생활이 향상되는 이제 무한한 발전을 바라보는 그런 근대적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죠. 이게 그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해온 선점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넓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들여다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어렴풋이 그냥 생각하는 것은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활기를 띠게 된 게 70년대 이후라는 건데, 이것도 어떤 근대적인 원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중엽부터 아주 참 기술 만능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근대적인 리듬. 이게 1970년대부터 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냉전 이후가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몇십 년 동안 또 비교적 고착된 상태를 유지해 오던 것이 무너지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할 계기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21세기로 19세기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도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꺼낸 문명의 충돌론이라든가 역사의 종말론 이런 것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그게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도 힘을 잃고 새로운 설명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중국의 성장이라는 상황이 닥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질문을 빚어내고 또 새로운 설명을 찾는 그런 기반 조건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고 그 뒤에는 이어서 이제 지금 변화를 어떤 측면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37페이지에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상황을 예시했는데, 마침 무렵에 이걸 가지고 칼럼도 한 곡지 쓴 또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중국을 그때까지는 G2 이런 걸로 생각을 안 했죠. 그냥 참 다 공경에 처한 공산권 국가들 중을 하나,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고 변신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다 인식이 됐어요. 중국인 자신들도 대충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2002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죠. 그때 2000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중국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취급을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이제 좀 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또 개발도상국으로서 좀 보호받는 측면을 측면에 집중해서 중국 스스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에요. 하고 그때 나설 때였고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그 무렵까지 칼럼 쓴 거를 모아서 2002년인가 2003년에 책으로 원래 만들려고 쓴 책은 아니지만 제 첫 책이 이제 미국인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역사 공부한 사람이 신문 칼럼을 쓰면서 그러면서 또 문명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걸 미국이 지금 그 현대 문명,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겉보기보다도 훨씬 더 그 중요한 그 역할을 맡아왔다고 보고 미국의 향배에 따라서 그 세계의 그 진로가 좌우될 면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칼럼을 쓰면서도 그 미국의 향배 그 신경 쓰는 글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모아서 그 책으로 낼 때 미국인의 짐이라고 그러니까 백인의 짐을 패러디하는 그 제목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저는 이게 좀 세계의 움직임을 보는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의 축으로 지금 미국을 축으로 봐왔는데 중국을 또 하나의 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제가 중국에 가서 몇 년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조선족 사회의 존재를 알게 됐죠. 아까 일찍 돌아가신 분이지만 유현산 선생이라는 분을 그때 조선족 출신 작가 연변대 조선어학계 교수 있다가 몇 대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조선족 사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서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중국사를 학부 때부터 전공을 한 사람인데 그 타이완 풍공은 가봤어도 중국 본토에는 2006년까지 안 들어가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을 그런 내 공부의 배경 중에서 중국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자로서보다도 그때까지 한 10년 동안 신문에 칼럼 쓰는 거를 주업으로 하고 생계로 삼고 지내왔으니까 칼럼니스트로서 제대로 뭘 세상을 바라보려면 중국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국에 갈 생각을 했다가 조선족 사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서는 이것이 그냥 서양인이 중국 가는 것처럼 북경이나 상해 가는 것보다 조선족 사회부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중심부로 가는 게 옳겠다 싶어가지고 연변으로 먼저 갔다가 중심부의 주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심부에는 별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서 좋은 여자 만나서 좀 의지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하나의 축으로 그냥 움직여가는 가는 상황이 머지않게 이제는 바뀌겠다.
중국을 또 하나의 축으로 봐야겠다 하는 정도 생각은 그때 했죠. 그런데 그때도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그 G2 지금의 G2 상황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국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인 자신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10여 년 동안의 그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거대한 변화를 그 중국의 지도부에서 정말로 그 예측 안 하고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은 그런 그 상황으로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라도 어느 정도 막연하게라도 전망을 한 그런 사람들이 중국 정책 결정 지도부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계 구조를 바꿀 정도의 큰 변화를 중국이 10여 년 동안 겪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조금 더 잘 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였다 라고 참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참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떤 전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내진 않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여지를 두고 생각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서양식 학술 연구 방법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의 담론이 형성되고 유통될 수가 없는 구조 때문에 그 방향의 프로그래밍과 실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까닭은 그럼 앞으로의 변화, 여태까지의 변화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였다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예측과 전망 그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방법부터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7년 8년이 고비가 됐었죠. 어차피 2008년에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로 앞두고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의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세계 체제론도 그때 굉장히 큰 힘을
바뀌고 있는데 한계가 세계 체제론에서 얘기해온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아주 참 인기를 갑자기 인기를 크게 늘리게 됐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참 조바니 아리기의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가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 터지기 직전에 책이 나왔거든요. 아리기는 세계체제론 이제 담론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아리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하는 데서 자본주의 이후를 내다보기 위해서 중국을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막 휩쓸려 휩쓸려서 나온 그런 단어들보다 비슷한 시점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온 아이의 관점이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중요한 발판이 될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가리기가 세계 체제론이 지금까지 기존의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쳤던 거를 이제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는 길을 이제 열기 위해 나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아이의 관점에서 참 배울 게 많아요. 근데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다듬고 가공할 여지는 있다고. 여기 이제 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근면혁명 이야기를 했죠. 근면혁명이란 개념을 처음 제기한 일본의 스기하라 가오리고 그리고 아리기도 그것을 받아서 기본 성격을 노동 집약적 노동 집약적 산업화라고 자본 집약적 산업화 서양식 그런 산업혁명식 그것과 다른 노동 집약적 산업화라고 규정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더 깊이 해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을 자원 집약적 또는 자본 집약적 그런 산업화와 대비시킬 때 노동 집약적이라는 특성이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똑같고 노동 집약이냐 자원 집약이냐 하는 하나의 포인트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산업화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를 여러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생산의 기본 요소들 중에 어떤 걸 보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 집약
노동지향적 형태와 그 노동지향적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보다는 저는 앞으로 더 천착이 될 필요성을 느끼는 측면이 글쎄요, 저 용어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좀 그 제식으로 쓰는 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받아들여 준다면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방법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그 원리에 따른 그 조직과 운용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전제하는 자본주의에서 매 순간 그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찰나적인 그런 그 원리와 달리 그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 그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라고 하면 그것이 그 본질적인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어느 정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 그 각광을 받았던 게 평생 직장 개념이죠. 저는 그것도 그냥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고용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그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주의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발판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운영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평생 직장도 이제 한때의 꿈이었고 뭐 그렇게 지금 굉장히 그 높이 평가돼가지고 서양의 경영학계에서도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요즘은 시세가 떨어졌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 기간에 걸쳐서라도 그만한 성과를 보였던 것은 그 동아시아 풍토에서 원자론적인 개인주의, 자본주의 원리보다 좀 포용성을 그 사회주의적인 지속적 관계를 전제하는 사회주의적인 원리가 더 효용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고용 그런 게 이런 거를 연구하고 보면은 정말 아주 참 당장의 그 미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좀 뭔가 좀 극복해야 될 방향으로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반동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정부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부인할 때 그 유연성 위주의 노동정책, 고용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비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사회운영 그 원리의 그 성격으로서 검토도 나란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을 편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만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주의 강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1820년대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고 그 무렵에 이제 제기된 사회주의를 나중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거를 이제 편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하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1820년대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 조건을 생각하면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썼는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제일 선발국에서 19세기 18세기 말부터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몰고 왔죠. 19세기 들어와서는 오리버 트위스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1820년대 같으면 그런 좀 높은데 사회의 원자가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사회 사회 속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문명 초기부터 좀 규모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 후로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원자적인 특성, 원자론적인 특성.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은 개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적인 관계, 그건 유기론적인 관계죠. 어떤 문명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재의 그런 원자론적 측면과 유기론적 측면이 병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 측면을 적절히 배합해서 양 측면이 살아있으면서 서로 또 방해하기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조직과 운영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사회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개인 원자론적 측면과 유기론적 측면을 잘 배합하는 게 문명 성공의 하나의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시대 옛날 사람들이 살던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 측면이 다 병존했어요. 그런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확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이 노동자들 농촌에 뿌리를 잇고 도시 공장지대로 휩쓸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원자화된 개인으로 약한 존재로 있다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이런 거
예전 같으면 사회에서 약자라고 그래도 공간 영주의 예속에 있는 위치에서 예속을 당하는 만큼 보호도 받으면서 지내고 그래서 사회 전체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19세기 초에 지식인들의 눈에 뭔가 이거 잘못되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개인주의라는 말,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말도 바로 그 시대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1820년대 유럽 상업화 지역의 지식인들에게 그 전까지는 고기가 물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의식 안 하는 문제인데 이 문구를 의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관점이 이렇게 원자론에 치우친 관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런 유기론적 원리를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역시 원자론적 원리에 따른 세계관이지만 자본주의와 이제 반대되는 대립되는 길을 한다는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많은 개인주의 원자론적 원리를 공유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당 체제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는 정의당 고립됐던 거죠. 그래서 40페이지에서는 제가 1946년 8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체제를 원합니까? 하는데, 사회주의가 70%의 지지를 받고,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혁명에 이르는 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단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외대 사상으로 들어와서 대두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택한 사람들은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질서, 원리 그런 거를 생각한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정적인 그런 근거는 없어요. 다만 나타난 수치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그때는 미군정의 공산당 탄압이 본격화되는 정판사 밀폐 사건 터지고 이러던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이런 설문조사에 70%가 사회주의하고 손들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그 중에 대다수는 마르크스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또 그냥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존중하는 그런 정도 의미로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70년 전의 일인데, 70년 전의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 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이때 분위기하고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의 현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그렇지만 이것이 좀 인간 사회에 보는 양면성이다. 유기론적 측면과 원자론적 측면의 양면성입니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현실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지금 당장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최근 상황의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현상은 많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좀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가는 추세가 이제 은연중에 어떻게든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의 진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게 이 길이 옳다 하고 그냥 정의의 길만 찾는 것보다 뭐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인가? 또 무엇이 우리 한국 민족의 자연스러운 상태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해서 생각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질서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접근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성과를 쉽게 얻어내고 또 그것을 또 얻어내는 그 성과가 안정을 또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만 이제 국한시키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로 지금 동아시아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한중 거기 베트남까지 붙이는 정도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근대적 상황에서는 비슷한 조건을 공유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대략 동남아시아까지도 지금 이제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모여 있는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동아시아 사람들이 19세기 중엽이고 거의 서양에 또 일어난 과학 그런
산업혁명의 여파로 해서 참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묶어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 너무나 많은 비참한 고통을 겪었죠. 15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좀 150년 동안 상황의 좀 밑바닥에서 작용했던 조건이 상당한 변화를 그동안 최근 또 한 30년 동안 일으켜 와서 지금은 세계 구조에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 우리를 고생시켰던 나쁜 서재동전이라는 그놈이 이제 쓰러진다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세상이 왔는가 하고 좋아할 사실 저는 이 방향하고 공부에 속으로 좀 좋아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잠깐 기분 좋은 거는 좋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적으로 더 다음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더 넓은 범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한 번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복권 당첨자들 중에 복권 당첨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요런 정말 우리 조상들이 150년 동안 괴로워가지고 조건이 이제 우리 아랫세대한테는 바뀐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정말 기다리던 로또 당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인데 그런데 왜 당첨자들 중에 그냥 분지렁 하면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파탄에 빠져버리는 당첨 때문에 일어난다. 아니면 그게 승리만을 생각하지 성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당첨이 되면 그냥 돈에 한이 맺혀도 벼락을 맞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돈이 과연 나한테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이라는 매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거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당첨이 돼서 대박을 맞았다고 맞았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그냥 갑질하는 데가 맨날 갑질 당하면서 살는 사람이 아무데 누구한테나 그냥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그 인생이 더 불행해질 그런 확률이 꽤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년 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이 기회를 우리가 참 우리 사회의 행복을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또 통화로 안정된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열심히 생각해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서세동전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면서 별 근거도 없이 계속 떠들고 있다.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100% 확인되기 전이라도 그럴 만한 조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이 기회를 이걸로 해서 150년 만에 또 우리 사회가 구체적 발전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궁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런 그 기회가 정작 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잘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제 넓혀주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